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분야별 환경정책 두 번째 수질오염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수질오염 관련된 지표들, 이제 개론적인 이야기, 그리고 대기오염과의 비교 등을 살펴봤죠. 자,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의 하천들이 수계가 어떻게 오염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부터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전국에 한국은 4개의 큰 강이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자료처럼 환경부에서도 한강, 여기 있죠. 자, 중부 권역의 수도권과 강원도, 거대한 유역이에요. 우리 전통적으로 우리 선조들은 물을 같이 쓰는 사람들 동네라고 얘기를 했죠. 이 한강을 한번 보면은 이쪽은 아마 춘천 정도겠네요. 강원도 춘천, 여기는 뭐 평창, 여기도 동네, 요 물을 같이 써요. 근데 쓰고 남은 물이 내려와서 점점점 커지게 되죠. 북한강, 남한강, 여기는 경기도 여주 정도 될 거고요. 자, 동네에서 쓰는 물들이 모이고, 그럼 이제 결국에는 서울, 인천으로 내려오면 한강. 여기 전부 다 한강이에요. 한강 물을 쓰는 사람들입니다. 크게 보면은 이제 한강 유역이라고 하고요. 자, 우리 대구로 오게 되면은, 자, 대구는 대구에 물을 쓰는 금호강, 그리고 한강, 금호강과 신천, 가창댐의 물을 사용을 하게 되고요. 이쪽은 이제 부산, 그렇죠? 자, 부산은 낙동강 하구원 물을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위에는 이제 내성천 등의 안동댐의 물을 사용을 하는 분들이 있고요. 자, 이 쓰고 남은 물들이 쭉 모이면 결국에는 낙동강이라는 커다란 강이 되죠. 흥미롭게도 낙동강하고 한강의 두 개의 발원지가 전부 다 이제 태백시에 있죠. 태백에는 두 개의 큰 강의 발원지, 황지 연못지랑 낙동강과 한강 두 개의 발원지가 있다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자, 크게 유역으로 봤을 때 이렇게 대구 영남권의 낙동강 유역, 그리고 한강 유역, 그리고 충청도에는 금강, 그리고 전라도 쪽에는 영산강, 섬진강, 두 개를 이제 합해서 같이 부릅니다. 여기는 유역이 짧아서. 환경부는 이렇게 전국에 크게 4개의 유역권으로 중심으로 해서 하천을 관리하고 있고요. 자, 4개의 유역들이 얼마나 오염이 되어져 있는지를 한번 좀 살펴보면 94년부터 2014년까지 이제 한강을 먼저 보면 한강의 노란색은 노량진, 이쪽에 하구원 쪽이고요. 파란색은 팔당댐, 나름 상류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한강으로는 상류겠죠. 춘천만큼 높은, 태백시만큼 같은 상류는 아니지만 수도권 바로 위쪽에 오염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 첫 번째 지표는 바로 BOD,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물 1리터당 얼마만큼의 오염물질이 있는가, 산소의 요구량으로 대체해서 표시를 하게 되죠. 팔당은 바로 여기죠. 수도권 바로 위쪽에 여기 있는 팔당은 물이 깨끗해요. BOD가 1 이하로 깨끗한 편인데요. 팔당에 깨끗했던 물이 서울을 지나가게 되면 서울 끝무렵에 있는 노량진에서는 아주 오염이 되죠. BOD가 2, 3, 2. 그나마 좋은 측면이라면 94년에 비해서 2014년에는 좀 나아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낙동강 한번 보실까요? 낙동강도 이제 위쪽에 안동이 있고요. 그리고 물금이라고 하는 부산 들어가는 직전이죠. 안동은 역시나 깨끗해요. 안동 하회마을, 그 전통적인 집, 오염원도 별로 없고 비교적 깨끗한 편입니다. 자, 그런데 안동에서 구미를 지나고 대구를 지나고 부산을 들어가는 마지막 입구쯤에서는 오염이 너무너무 심각하죠. 비오디가 굉장히 높은 수치고요. 그나마 다행이라면 역시나 낙동강은 그래도 드라마틱하게 좀 줄어들었죠. 94년 우리 낙동강 폐노로염 사건 있던 이후부터 낙동강은 많이 좋아진 편입니다. 절반 이하로 오염도가 낮아졌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충청도의 금강 권역을 보면 역시나 상류는 깨끗한 편이고요. 하구도 오염도가 좀 개선되긴 하지만 한강이랑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요. 영산강은 상류는 맑고요. 그리고 하류 부분은
나주 쪽은 별로 좋지가 않네요. 그죠? 절대량으로도 보면 낙동강보다도 심한 편이고, 영산강 쪽은 오염도가 좀 심하다, 라고 합니다. 나아지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편이고요. 섬진강은? 섬진강은 이쪽에 있는 지리산 아래쪽이죠. 비교적 섬진강은 상류, 하류 중에서도 다 오염이 나쁘지 않은 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COD는 화학적 산소 요구량이죠. 자, 기본적인 수치들이 조금씩 더 높아요. 자, 보면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기본적인 패턴들은 좀 비슷한 편이고, 자, 마지막으로 우리 녹조 현상을 확인하기 위한 양은 T와 P, 총인으로 갈 수 있죠. N도 보기도 하고, 질소와 그 다음에 인이죠. 여기는 TP라고 하는 총인의 양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한강 하구원은 역시나 낮고, 노량진에서는 높은 편인데 개선되고 있고, 금강은 좀 다른 패턴을 보이고 있죠. 영산강은 농업지역이 많아서인지 굉장히 높았다가 많이 줄어들네요. 인성분을 많이 개선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전반적인 오염, 자, 하천은 BOD를 중심으로 보게 되고요. 네, 담겨져 있는 호수는 COD를 보는데 패턴은 비슷한 경향이고요. 인성분도 오염과 녹조를 나타내는 지표로 중요하긴 하지만 약간의 다른 패턴을 보이고 농업이 있는 곳에서 조금 다르게 나타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은 우리 한국의 4대 강을 중심으로 해서 지난 20년 동안 오염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전반적으로 확인을 한번 해봤고요. 자, 이런 오염을 관리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측정소들을 끊임없이 확장해오고 있는데요. 자, 여기 있는 파란색 색깔별 막대기들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그리고 뭐 섬진강 등등의 기타로 보여주고 있고요. 총 수질 오염 측정망의 개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보면 연도별 93년까지만 해도 한강이 제일 많았죠. 자, 그런데 쭉쭉쭉 낙동강 패널 덕분에 낙동강의 오염이 심화되면서 관심이 높아지면서 낙동강 측정망이 지금은 한강보다 더 많은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비슷비슷한 수준으로 많이 높아졌죠. 이때는 격차가 컸는데 이제는 그래도 많이 비슷한 형태로 정부가 관리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총 측정망의 개수도 이렇게 늘어났다. 10년대에 비해서는 2배 가까이 늘어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지역은 조금 더 한번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낙동강 태백에서 발원해서 안동 그리고 임하댐을 거쳐서 내성천, 안동댐 하류, 그리고 상주, 구미, 그리고 강정, 고령보를 거쳐서 그리고 창녕, 그리고 낙동강, 물금, 하구원으로 들어오는 유역인데요. 자, 보면 이제 주요 오염원은 안동댐은 별로 없어요. 상주도 뭐 괜찮은 편이에요. 낙동강의 주 오염원은 바로 구미에 산업단지. 그죠? 89년부터 2005년까지 이 측정망별로 오염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앞에 환경부는 안동하고 하류만 봤죠? 자, 여기는 상주, 고령, 남지, 물금을 따로 보여주고 있고요. 자, 90년대 초 환경부 만들어지기 전에 보면 상주는 깨끗해요. 안동, 상주 여기까지는 깨끗하죠? 그리고 고령을 내려오게 되면 구미를 지나죠? 구미를 지나면 오염도가 확 높아져요. 자, 그리고 물금으로 오면 좀 낮아지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죠. 자, 90년 초반에 이렇게 구미에서 확 오염됐다가 다시 개선되더라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후에 조금씩 낮아지긴 해요. 상주에 있던 깨끗한 물이 구미를 지나면서 나빠졌다가 이렇게 정도. 또 좀 나빠졌다가 개선되고 있고. 자, 전반적으로
구미에서의 오염도가 좀 나아지는 편이긴 한데 상주는 여전히 계속 깨끗해요. 상류 지역은 구미의 오염도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자료는 이제 4개 측정망을 보여주느라고 2005년까지만을 보여주고 있죠. 자, 2005년 이후에 2013년, 2014, 15년 사이에 지역별 오염도를 연도별 차이를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는 이제 지역별이에요. 상류, 안동 더 세밀하게 최근 자료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안동 역시나 BOD가 굉장히 낮아요.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이 적은 깨끗한 물이었고요. 안동에서 출발해서 내성천 역시 깨끗합니다. 상주쯤 오면 인구가 좀 많고 농사도 많이 지으니까 꽃감도 있고 오염이 조금 되기 시작을 하고요. 김천 지나서 구미를 지나면 오염도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대구로 와서 대구에서 또 오염물질이 나오면서 마지막 구포까지 가면서 계속 이 정도의 오염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인 오염은 그렇고 연도별로 보게 되면 안동도 약간 증가했고요. 내성천 그대로고 감천 그대로고 금호강 대구를 지난 이때 보면 이제 오염도가 높아지죠. 좀 높아지는 경향 등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낙동강의 이제 오염원들을 한번 좀 살펴볼 건데요. 구미공단이 문제죠. 자, 대구는 250만의 인구가 밀집해 있습니다. 자, 근데 구미에서 오염이 심해져요. 대구에서 마시는 물들이 문제가 되죠. 또 물금까지 내려가면 우리 대포천 사례에서 봤던 것처럼 300만의 부산 시민들이 또 마시는 물의 오염이 이제 골칫거리가 됩니다. 자, 여기 안동댐. 대구는 지금 그래서 이 구미를 패스하려고 해요. 주로 여기서 이제 물을 떠서 대구에 물을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자, 대구 250만 명의 물을 금호강, 가창댐, 그리고 취수장에서 떠오는데, 자, 구미 때문에 물이 오염이 되죠. 보는 것처럼 홍준표 시장은 그 전까지 이제 계속 구미 바로 위쪽에, 구미 바로 위에서 파이프를 연결해가지고 대구까지 물을 가져오는 걸 협의를 했어요. 근데 구미랑 계속 갈등이 생깁니다. 구미가 우리도 써야 된다. 여기도 공장 가동해야 되고 구미도 필요한 물을 왜 대구에 주느냐? 대구는 아니 그거 가져오잔 말 니네가 먼저 한 거 아니냐? 이러면서 여기서 갈등을 빚었어요. 10년 이상 대구하고 구미가 이런 상수원 취수 관련돼서 갈등을 빚으니까 2024년 홍준표 시장은 구미랑 안 해 라고 하고 구미가 협조 안 하면 우리는 안동으로 갈 거야. 안동댐에서 물을 바로 가져오겠다 라고 하는데요. 안동댐은 기본적인 유기물질은 좀 적은 편인데 중금속이 축적이 돼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바로 안동 위쪽에 영풍 재련소가 있어요. 재련소에서 나오는 아주 골칫거리인 오염 업체고요. 여기서 나오는 오염 물질이 바로 안동댐에 막혀서 그 안에 보관이 되고 있는데 그 물을 가져오면 되느냐라는 중금속 칵테일 아니냐라는 비판이 이루어질 정도였습니다. 대구 치수원 수십 년째 계속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250만 시민이 마시는 물, 구미 페놀 오염 사고 이런 골칫거리 문제들을 아직도 구미공단은 어떻게 처리할 건지, 이 위로 올라갈 건지, 안동으로 갈 건지 등등 대구시가 해결해야 될 사안 중에 쟁점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낙동강 본류는 이 구미를 지나면서 오염이 되죠. 자, 대구 신천은 금호강이 있고 옆에 이제 신천이 있게 되는데요. 신천물은 깨끗합니다. 자, 신천도 1990년대까지만 해도 오염된 물로 악취가 나고 더러운 물, 혐오스러운 공간이었다면 지금은 친수 공간으로 바뀌었죠. 물을 만날 수 있는 아주 좋은 공간, 시민들이 행복해하는 공간입니다. 여기 대백프라자 앞에 신천 사람들이 밤 늦게까지 산책하는 분들, 조깅하는 분들로 좋아하는 공간이고요. 이 물은 깨끗해요.
자, 근데 이게 자연적인 물이라기보다는 자연적인 물이라면 우리 물순환책에서 봤던 비가 내리고 하천을 따라 흘러가고 비가 내리고 하는 게 아니라 자, 대구의 신천물은 낙동강 물을 거꾸로 가져와요. 1등급 낙동강 물을 거꾸로 하루에 10만 톤씩 가져와가지고 위에서 펌프해서 뿌리는 이제 인공 조경수에 가깝습니다. 그래도 시민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여기는 친수 공간으로 낙동강 물을 거꾸로 올려서 물고기도 자라고 뭐 철새도 있을 수 있는 이제 생태 공간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4개 강의 오염도 그리고 특히나 우리 지역 낙동강 지역의 오염도를 체크를 했다면 자, 이번에는 이제 하수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오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볼 건데요. 자, 수질 오염원은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으로 나눈다 그랬죠. 자, 250만 대구 시민들이 한 명 한 명 배출하면은 이거는 뭐 점오염원이라고 할 수가 없을 비점오염원이에요. 하지만 시민들이 배출하는 하수를 다 한 군데로 모으죠. 자, 이게 바로 하수도라고 합니다. 버리는 물입니다. 다만 하수를 모으는 방식이 2가지가 있어요. 함유식과 분류식이고요. 함유냐 분류냐의 차이는 하수하고 빗물이에요. 빗물하고 하수가 똑같이 모이면 함유식이라고 하고요. 분류식은 빗물을 따로 가져가요. 왜냐하면 하늘에서 내린 비는 깨끗하죠. 오염된 물이 아니에요. 그럼 그대로 바로 강으로 보낼 수도 있죠. 아니면 우리가 뭐 정원이나 이런 데 사용할 수도 있고요. 자, 그래 이렇게 빗물과 하수를 분리할 경우에는 분류식, 그리고 합칠 경우에는 함유식입니다. 둘 다 어쨌건 하수 처리장으로 들어와요. 자, 그러면 이제 정화해서 강으로, 금호강으로, 낙동강으로 배출이 됩니다. 어떻게 여러분이 분류식과 하류식을 구분하는 쉬운 방법은 여러분이 도시의 구도심에 살고 있다라고 하면 옛날은 다 이렇게 합쳐졌어요. 빗물과 하수가 합쳐졌습니다. 신도시 그리고 계획도시에 살고 있다. 아파트들이 지어진 곳이면은 아마 이게 배관망을 따로 만들었기 때문에 분류됐다라고 가정을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수 처리장에 모인 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수를 처리하는 원리들을 살펴볼 건데요. 여기는 1980년대 비과학적인 수처리의 광고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자, 실제 신문에 광고했던 모습이고요. 맥반석 정수기라고도 하고 생수기라고도 하는데요. 자, 물을 깨끗하게 한다라고 하는 제품인데 그때 보면 이런 실제 모양은 이래요. 여기 있는 돌이 과학적 용어는 아니고요. 자, 맥반석이라고 하는데요. 보리처럼 거뭇거뭇하다고 해서 맥반석이라고 불립니다. 자, 그리고 그냥 쏨물을 집어넣어요. 쏨물을 집어넣고 이 돌들이 미네랄을 배출하고 하면서 몸에 좋은 물을 만든다.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이 된다라고 하는데 별로 과학적이진 않아요. 자, 게다가 이 안에 통을 제대로 청소하지 않으면 물때가 끼면서 오히려 건강에 안 좋아요. 과학적이지 않고 지금은 맥반석 이렇게 쓰는 집 거의 없죠. 아버지가 아까워서 못 버리고 당시 되게 비쌌었어요. 못 버리고 있는 집 정도나 있고 지금은 맥반석은 이렇게 물을 정화하는 데 쓰지는 않고 주로 뭐 오징어, 맥반석 오징어 우리 고속도로 휴게터미널 지나가다 보면 이제 오징어 구울 때 이런 돌 위에다 굽죠. 그런 용도로 쓰입니다. 자외선이 나온다 등등이고요. 약간 비과학적인 처리라면 과학적인 처리는 첫 번째는 물리적 처리예요. 자, 물리적 처리는 오염물질이 있는 하수를 필터링하는 경우예요. 필터링을 하거나 아니면 가만히 유속을 낮추면 모래는 가라앉아요. 모래가 아닌 유기물질들도 오래 두면 쭉 가라앉아요. 또 우리 우유 같은 경우에도 우유 가만히 둬도 혹은 카페에서 슬러시 구입해도 한 1시간만 지나도 이제 층이 구분이 되죠. 이런 게 다 친정이고요. 우리 담배 필터에서 봤던 것처럼 필터링, 솜 같은 걸 하기도 하고 그리고 담배 필터에 있었던 숯주로 흡착하기도 합니다. 자, 수처리의 물리적
정수기인 방식의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독일 정수기 브리타. 간이 정수기라고도 불리고요. 수돗물을 그냥 이렇게 위에다 넣어요. 그러면 여기 물이 차면은 한 10분 정도 지나면 쪼르르르륵 내려가서 깨끗한 물이 담기게 되고요. 자, 그러면 물을 담아 놓으면 1리터 담으면 요 사이에 이런 브리타 필터가 있는데요. 자, 브리타 필터는 바로 이 흡착 방식을 주로 많이 이용을 합니다. 설명서 보면 이제 코코넛, 야자수 열매 이런 것들을 태워가지고 수출 만들었죠. 그래서 먹는 물을 만들기 위한 최적화된 흡착, 필터링 방식을 적용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뭐 주로 오염물질 그리고 냄새 제거 뭐 이런 것들에 이제 특화된 필터가 이제 브리타 정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물리적인 처리 방식. 그죠? 물리적으로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게 바로 이런 브리타 청소기이고요. 자, 두 번째는 생물학적 처리를 하게 됩니다. 자, 우리 BOD로 측정을 할 때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이었죠. 물속에 있는 미생물들이 분해하게 만드는 경우예요. 가만히 둬도 분해를 합니다. BOD 측정할 때 5일 정도 걸렸죠. 자, 이걸 더 활성화시켜요. 미생물들이 더 많이 움직이게 산소를 많이 불어넣어줍니다. 호기성 상태라고 얘기를 해요. 혐기성은 산소가 없는 상태인데요. 이거는 쓰지는 거의 않아요. 우리 하수처리장 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공기가 부글부글 나와요. 물이 끓는 것 같죠? 여러분 수족관에도 보면은 물이 이제 물레방아에서 공기방울 뽀글뽀글 들어가면서 금붕어들이 살 수 있게 산소를 녹여주죠. 산소를 공급해줍니다. 자, 대구의 하수처리장 가면 이렇게 공기를 그냥 아주 그냥 많이 넣어줘요. 폭기조라고 하는 아주 그냥 보글보글 끓는 물처럼 공기를 많이 넣어줍니다. 그러면 미생물들이 막 신나서 이제 분해를 해요. 자, 이런 걸 이제 활성 슬러지법이라고 합니다. 자, 슬러지가 이제 미생물들이 뭉치게 되면 이렇게 이제 덩어리처럼 진흙처럼 생기는 걸 슬러지라고 하고, 이런 슬러지를 빨리빨리 활성화시킨다고 해서 활성 슬러지, 액티베이티드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활성 슬러지법이고요. 살수 여상법은 이제 물을 조금씩 흘려가지고 미생물이 있는데 분해하는 방식 등등입니다. 접촉 산화법도 있고요. 하지만 하수처리장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건 이렇게 오염된 물 안에 공기를 많이 집어넣어서 미생물을 분해하게 하는 활성 슬러지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자, 이런 미생물을 이용해서 오염물을 제거하는 거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처리 기법이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화학적으로 오염물질을 처리하기도 합니다. 자, 산성이 높다라고 하면 중화시켜야겠죠. 알칼리를 넣어서 중화시키는 작업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오염물질들을 엉키게 만들어서 가라앉게 만들어요. 응집시키게 되고요. 주로 이제 철 성분 같은 걸 집어넣어서 응집시키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상수도 처리장에서는 염소를 처리하죠. 이제 염소를 넣게 되면 살균이 되는데요. 염소 냄새는 우리 가끔 맡아요. 어디냐? 수영장에서. 수영장에서 소독약 냄새 난다라고 하는 경우 있죠. 락스에서도 비슷한 냄새가 나죠. 염소가 들어있어서 세균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한국에 있는 수돗물은 소독약, 이 염소를 가장 많이 써요. 2005년 한바탕 논란이 됐던 게 염소 말고 불소를 좀 넣자 라는 논의가 진행이 돼요. 자, 불소를 전국에 의무적으로 넣자 라고 했던 건 치과의사들이 주도가 됐었고요. 건강을 생각하는 치과 모임, 협회라는 분들입니다. 자, 이분들은 굉장히 선한 분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치과의사들은 충치가 많아져야지 돈을 벌어요. 근데 충치가 없어지는 방법으로 수돗물에다 불소를 섞자라고 얘기를 해요. 불소는 여러분들 치약에 들어가죠. 불소치약 거의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불소가 치약에 들어가서 충치균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걸 아주 약한 농도로 우리 마시는 물에 섞어주면 충치를 예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건강을 생각하는 치과 모임, 건치라고 불리는데요. 여기서는 자신들의 이익을 침해당하면서조차도 국민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불소를 넣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극렬히 반대했던 데가 바로 우리
근본생태주의에서 봤던 영남대학교의 김종철 교수가 극렬히 반대를 해요. 아니, 양치질을 하면 되지 왜 물에다가 불소를 넣느냐. 결국 이때 전국적인 의무화되진 않았고요. 몇 군데 지자체에서 일부 하는 곳들은 있습니다. 과천, 포항 등에서는 불소화가 진행돼 있지만 전국적으로 의무화하는 것들은 이때 이제 중단이 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학물질을 추가해서 균을 제거하는 역할들이죠. 자, 하수 처리 원리를 좀 더 살펴보면 앞에는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처리를 한다라고 했고요. 하수 처리는 앞에 그 물리, 화학, 생물학적 처리를 다 써요. 자, 먼저 오염된 물이 유입이 되면은 모래부터 가라앉혀요. 침사지라고 해서 얘는 금방 가라앉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량을 좀 줄여요. 그 다음에 왜냐하면 바로 생물학적 반응이죠. 활성 슬러지법이라는 미생물들이 막 자랄 수 있게 앞에 공기를 막 불어넣어주죠. 호기조에서 공기를 막 불어넣어주게 됩니다. 이 미생물들이 성장을 하면서 뚱뚱해져요. 자, 그러면 유속을 늦춰가지고 이 미생물들이 쭉 가라앉게 돼요. 자, 이렇게 덩어리져서 뭉친 이 미생물들을 바로 슬러지라고 얘기를 해요. 슬러지들은 모아서 따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자, 일부는 이 미생물을 다시 넣어줘야겠죠? 일부는 넣어주기도 하고 나머지는 처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나중에 마지막으로 소독. 그래서 염소를 투과해가지고 상수로 공급하기도 하고 여기는 독성 물질만 없애가지고 강으로 방류하는 하수처리장이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대장균 소독 정도만 하게 돼요. 자, 위에 개념들 하면 여기는 이제 과천이었고요. 과천의 실제 수처리장 구조입니다. 자, 먼저 1번 침사지. 자, 생활하수 과천 시민들이 배출하는 오염물질이 들어오면 먼저 모래부터 걸러주고요. 그리고 3번, 4번 유량을 통제해줘요. 많이 확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4번이 침전지. 모래 걸은 다음에 나머지 덩어리들은 좀 가라앉혀 주게 되고요. 빙글빙글 돌면서 유속을 늦춰가지고 가라앉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가 앞에 공기가 막 배출되는 생물학적 반응조, 폭기조가 되고요. 그리고 약품을 투입하고 8번에서 총인을 처리하고 5번에서는 2차 침전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10번 소독을 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방류, 그러면 이제 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기본적인 하수처리장 구조는 과천이나 대부분의 도시들이 전부 다 이렇게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점오염원은 250만 시민들, 1000만 서울 시민들 배출하는 하수들은 다 이렇게 다 모아가지고 이런 점오염원으로 처리를 해요. 자, 별 문제가 없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비점오염원이에요. 자, 모으지 못하는 오염원들이 문제가 되고요. 그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축산업이에요. 자, 축산업이 수질오염의 주범이다 라는 기사가 1999년부터 나오게 됩니다. 자, 대규모 축산농가. 자, 대구에서는 2023년에 대구 독축장, 대구시가 운영하던 도축장을 드디어 이제 폐쇄한다 라고 합니다. 대구 시민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생고기, 뭉티기, 저도 좋아하고요. 도축장이 없어지면서 한바탕 논란이 일어집니다. 아니, 그거 없애다 나중에 돈이 더 들어가는 건 있냐. 하지만 노후화되고 최종 폐쇄 결정이 납니다. 사람들이 고기를 좋아하는 이상 축산업은 불가피한 부분이겠죠. 2017년 봉준호 감독이 찍었던 영화 옥자라는 영화도 바로 이런 전 지구적인 축산업의 문제를 다루고 있죠. 아이디어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돼지고기를 아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슈퍼 유전자를 가진 돼지를 양산하자라고 해서 전 세계에다가 씨가 되는 돼지들을 줬는데 한국의 강원도에 있던 아이가 순박하게 길렀던 이 돼지가 바로 우수한 유전자로 판명이 나서 미국으로 가서 대량 생산 체계를 갖춘다라고 하는 축산업의 산업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잠깐 스포일하면 여기 마지막 장면은 새끼 이 돼지 한 마리를 구해오는 것으로 끝나요. 자, 봉준호 감독은 축산업을 비판하거나 본인이 채식주의자는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도 고기 좋아한다. 다만 우리의 현실을 좀 드러내보고 싶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축산업
미국하고 비교를 하면, 자, 미국은 아주 이렇게 정말 공장식 대규모화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점오염원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나오는 분뇨들. 한국의 축산업은 좀 영세해요. 크지 않습니다. 처리장을 지을만 하지가 못해요. 자, 그러면 하수 처리장을 대부분 짓지 못하고 그냥 강으로 막 유입이 돼요. 바로 이렇게 축산 분뇨에 있는 질소 성분들이 강으로 막 유입이 됩니다. 자, 모으기가 힘들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비점 오염원 형태로 발생되는 오염을 막기 위한 정부의 대책은 뭐냐? 바로 완충 녹지, 수변 구역 혹은 버퍼 존이라고 하는 구역을 만들어서 비점 오염원들이 들어올 때 강으로 직접 들어오기 전에 이렇게 녹지대를 만들면 풀도 있고 숲도 있고 나무도 있으면 여기를 통과하는 동안에 자연적으로 정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입니다. 그대로 직접 못 들어오게 버퍼라고 하는 완충지대를 준다라는 겁니다. 자, 실제로 1999년 환경부는 가장 골칫거리였던 경기도, 여기가 이제 서울이죠. 서울 사람들이 마시는 물, 팔당댐의 물을 마시는데 팔당물이 오염되고 있고 이 오염되는 원인이 바로 이 축산 때문이다. 경기도 주변에도 역시나 축산 농가들이 많이 있어요. 이걸 막기 위해서 북한강, 남한강 쪽에 강 유입되는 곳에 이렇게 500m 정도 완충 지역을 녹지대를 조성해서 오염을 막겠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자, 덕분에 여기가 이제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는 양수리, 두물머리라는 경기도 양평 지역이에요. 자, 여기는 이제 농약이나 비료도 안 쓰는 유기농 단지로 전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99년 환경부는 서울의 축산농가 비점 오염원에 의한 수질 악화를 막기 위해서 수변구역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을 했고요. 그리고 2002년에는 낙동강, 금강, 영산강 3대 강으로도 확장한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앞에 봤던 한강 주변의 수변구역이 지정이 됐고요. 금강, 영산강, 그리고 얘가 낙동강이죠. 구체적으로는 안동 이마댐, 그리고 영천, 그리고 운문댐, 밀양 등에 이렇게 수계 주변으로 해서 버퍼존을 만들어서 오염을 막겠다. 있고요. 자, 구체적으로 대구 쪽을 좀 보시면은, 자, 여기 대구 행정구역이고요. 여기 댐 있는 여기가 이렇게 이제 수변구역으로 지정이 됩니다. 자, 비점 오염원을 막는 방법은 시설이 없다. 점 오염원은 하수 처리장으로 모아서 포인트에서 정화 처리를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면으로 막 발생하는 거는 이렇게 완충지대를 구성해서 하천의 수질을 깨끗하게 관리한다. 겁니다. 자, 오늘 끝으로 이제 기타 오염과 수질 관리를 볼 건데요. 자, 흥미로운 개념 중에 하나가 중수예요. 우리 상수, 하수, 위의 물, 깨끗하니까 마시는 물, 하수, 버리는 낮은 데 있는 물. 근데 중수가 있어요. 자, 상수는 우리는 깨끗한 물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물 그냥 잘 마십니다. 수도꼭지에 입 대고 마시는 거 초중고 남자아이들 축구하고 그냥 막 마셔요. 뭐 그래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어른들은 좀 맛있진 않다, 뭐 그래도 좀 불안하다, 기분 나쁘다 등으로 안 먹고 정수기 물을 마시지만 뭐 남자애들은 그냥 막 마셔도 크게 문제는 없다는 게 환경부 입장입니다. 자, 그런데 수도꼭지 물을 이렇게 막 먹을 수 있는 나라도 많지 않아요. 자, 보면 여기는 러시아예요.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에 사는 한국인들이 적어놓은 블로그를 제가 캡처한 사진인데요. 보는 것처럼 러시아에서는 수도꼭지에 녹물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녹물이 너무 나와서 석회석은 둘째치고 그냥 시뻘건 물이 나와서 마실 수가 없어요. 요리도 못해요. 이렇게 생수통을 사놓고 있습니다. 자, 또 한 사람 블라디보스톡에 사는 공방하는 친구인데요. 거기서 뭐 간단한 액세서리 만들고 하는데 역시나 러시아에 살려면 무조건 정수기부터 사서 구입해야 된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러시아의 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에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놀러 간 사람도 충격을 받게 되는데요. 여기는 짠내 투어라고 해서 2019년 같은 시기에
자, 블라디보스톡에 갔는데 생수 물 한 병이 14,000원. 러시아 물가 싸요. 그래서 대구에서도 블라디보스톡 가면은 러시아 대게 이런 걸 그냥 잔뜩 먹는 게 비행기 값을 뽑을 정도로 저렴해서 막 즐기고 오는데 물값만큼은 이렇게 비싸요. 자, 그리고 보는 것처럼 물을 와인 따르듯이 해요. 워낙 물이 비싸기 때문에 상수도가 시스템이 안 좋아서 하게 됩니다. 자, 그래도 일단 통상적으로 상수도는 한국에서는 마실 수 있을 정도의 깨끗한 물을 유지하고 있고요. 하수는 버리는 물이라면 그 중간 단계가 바로 중수예요. 상수도와 하수도의 중간 형태고요. 자, 우리가 버리는 상수도를 이용하고 나면 샤워하고 세탁하고 손 씻고 설거지하고 남는 물을 간단히 처리를 해요. 자, 이 더러운 물을 간단히 처리해서 재활용해요. 자, 그러면 마실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하게 처리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런 물들을 마실 수 있게 깨끗하게 처리하는 데는 딱 하나. 나사의 우주선에서는 이렇게 해요. 우주선 안에서는 물을 버리면 안 되니까 온갖 물들을 다 재활용해 다시 마셔요. 지구상에서는 마시지는 못하고 간단히 처리하면 화장실이나 정원 정도에 쓸 수 있는 물 정도는 되겠죠. 요걸 이제 중수라고 얘기를 해요. 자, 실제로 한국에도 도입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디냐? 바로 잠실에 있는 롯데 호텔. 그래서 호텔에서도 이런 많은 물들을 쓰죠. 이걸 간단히 처리해가지고 여과에서 다양한 용도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개별 시설 차원에서도 이렇게 간단히 처리해서 재활용하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도시 차원에서도 환경부도 확대한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수 처리장에서 처리한 다음에 방류하지 않고 방으로 보내지 않고 이걸 다시 공장이나 하천이나 농장 쪽에 쓸 수 있는 도시 차원의 하수 재이용도 확대하겠다라는 개념은 가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보편화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앞에 본 것처럼 도시에서 하수를 유입하는 망은 잘 갖춰져 있죠. 근데 이걸 다시 여기로 보내는 망은 아직 별로 없어요. 망 구축하는 비용도 들고 해서 아직 개별 건물 차원에서는 이렇게 재활용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도시 차원에서 확대하는 것은 아직 계획은 있지만 아직 보편화되지 않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앞에 분류식, 함유식에서 봤던 것처럼 빗물은 깨끗한 물이에요. 하늘에서 내리는 깨끗한 물이죠. 이걸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자, 주민센터나 유치원이나 학교에서는 빗물 저금통. 자, 서울에서는 빗물 저금통을 만들어가지고 침수 피해를 줄이겠다. 비를 다 요 항아리에 담아 놓으니까 쓸려 내려가지 않아서 폭우, 홍수가 줄어들게 되겠죠. 자, 유치원에서는 대구에 있는 유치원입니다. 수성구에 있는 유치원에서는 이런 빗물 저금통을 만들어가지고 아이들 정원에 물 뿌리고 하는 거 쓸 거야. 그럼 환경에도 좋겠지. 교육하는 데도 좋다. 물 절약도 되고요. 더 절박한 데는 한국에는 섬이 한 3,000개 정도 돼요. 3,000개의 도서가 있는데 여기는 다 물이 가끔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죠. 도서 지역의 물 저금통을 한국수자원공사, 그러니까 시범사업으로 지원하는 일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한국의 4개 큰 강, 그리고 낙동강의 오염 현황들을 개략적으로 살펴봤고요. 점으로 모아서 처리할 수 있는 오염 원일 경우에는 종말 처리, 물리적, 생물학적, 화학적 처리를 통해서 깨끗하게 만든 다음에 방류할 수 있었고요. 비점 오염원 같은 경우에는 수변구역, 완충지대를 만들어서 처리한다. 자, 기타 상수도를 다시 쓰는 중수도, 중간 정도의 깨끗한 물, 그리고 빗물도 깨끗하니까 재활용하는 것들도 고민은 많이 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아직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오늘 수질오염 2번째 시간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공식적으로 한국이 어떤 정책을 하고 있는지 정부의 물관리 정책, 그리고 중요한 갈등 사례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요.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